정치판의 큰 판을 한번 저는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미래통합당은 지금 호기를 만났다고 하죠. 일단 박원순 시장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시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 문제로 이제 약간 좀 탄력을 받은 상태에서 박원순 시장님 건이 터졌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방어하기 급급한 상태에서 저쪽에서 계속 구호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이 상당 부분 고마운 거죠. 만약에 이재명 지사까지 유죄가 나서 지사직 날렸다고 하면 아마 민주당 지지자 다수는 패닉이 와버렸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총선 180석 할 때까지만 해도 정권 연장 막 할 것 같더니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어마어마한 불안감에 휩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건 지금 미래통합당이 기세가 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국회에 들어올 때 지금 정보위원장으로 전해철 의원이 뭐 선출돼서 민주당이 표면적으로는 상임위원장 18석을 다 갖는 걸로 돼 있지만 그 신문에 실렸던 내용 중에 각 상임위 안에 법안 소위라고 있어요. 그 법안 소위에서는 그 통합당이 많은 그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걸로 그런 이제 약간 미끼를 줬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그러면은 이제 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이. 왜 민주당은 법안 소위라는 상임위 내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는 그 소위원장 자리를 주느냐. 그거는 실은 공수처에 대한 협조를 좀 받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큰 틀에서 보면 명분을 그쪽에 그 조용한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거죠. 180석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밀어붙이기는 힘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숫자가 적다고 무시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주의는 서로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드는 거다. 실제로는 옛날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얘네들이 다수일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상대방의 아픔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웃긴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부동산 문제. 이런 걸 유발하고 계속해서 하다못해 정부세 올리는 것도 반대하는 게 미래통합당이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문제로 조금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정책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 그 서울에서 광풍이 불었을 때가 실은 뉴타운 때거든요.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시고 이명박이 서울시장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그 억제 정책 아니면 서민들이 집을 그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자 했는데 그때 집값 광풍을 일으킨 게 실은 이명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이렇게 다르면 대단한 그 위험한 그런 부동산 정책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걸 즐기는 자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가장 적이 되는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권을 갖고 물고 늘어지고 이게 대한민국의 아이러니이자 어쩌면 비극일 수도 있고 희극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미통당 뭐 기세를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본인들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처럼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세훈 시장이 그때 이제 그 급식 이런 투표 찬반 투표하면서 시장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권을 잡아가는 어떤 그 시기, 기점, 분기점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미통당은 지금 상황에서 오거돈 시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 또 삐끗삐끗 거린다는 것이죠.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본인들 자체가 내로남불. 혹은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게 본인들이에요. 이번에도 그 초선들 그 재산 목록 봤을 때 미통당의 초선들 뭐 꼭 미통당만 있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부동산 관련해서 재산이 막 100억이 넘는. 그러니까 평균 재산이 두 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약 7억 정도. 근데 그 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발표된 게 그 2배 정도 되는 한 17억 정도 되는 그래서 현격한 부동산 자산의 가치의 차이가 생겨요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출발선이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미투 관련해서도 참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홍준표가 참 고마운 게 생각하는 게 그 안에서도 서로 또 내분 말 한마디로 또 자기들 점수를 까먹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한 달이 될지 뭐 일주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호기를 잡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를 잘 이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 안에서 오합지졸로 자기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나 이참에 배현진처럼 나 이러면 나 내세워야지 하면서 그
발언 자체가 정제되지 않은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엔 점수를 계속 깎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정치는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 측면도 뭐 정의당에 의해서 촉발된 측면도 있지만 조문할 건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갔다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었을 텐데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는 느낌이죠. 미래통합당은 지금 그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 내에서도요,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건 못해요. 자기 지지층 특히 강남 같은 데서 정부세 올립시다. 뭐 그게 양도세든 보유세든 뭐든 간에 올립시다 이런 이야기를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한들 그 표가 이 사람들한테는 안 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잠깐 조문 얘기를 하면 조문에 관련돼서는 패자가 지금 저는 새 그 파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김종인이 조문을 했으면 저는 명분상으로 대단히 큰 정치를 한다라는 그런 그 실리를 챙길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의당은 뭐 류호정에 관련된 아주 난리가 났고 세 번째는 안철수가 바보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정치공학적으로 만약에 조문을 갔으면 아, 저 사람이 정치적 품이 넓어진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을 텐데 그 예의 그 협량의 정치를 보여주는 그런 바보짓을 했는데 안 가는 걸로 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닌데 정말 이번에 또 바보짓을 스스로 해서 자신의 정치적 무능함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동산 문제는 저는 정권이 아마 올인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 정책에 대해서 지금 그 토지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뭐 국방부랑 협의를 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누구죠? 그 김진표가 그 서울 주변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페어웨이에 그 아파트를 지어서라도 공급하자 등등의 지금 백방으로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지지세가 더 약화된다. 그럼 결국 누가 패배하냐? 대중 서민이 패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의 핵심 뭐냐면은 부동산 자산으로 편중되어 있는 부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중에 제대로 된 복지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네. 개원 연설에서도 지금 막 조롱하듯이 하잖아요. 부동산 정책 다 실패했다고.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문구가 왜 들어가냐면은 부동산 정책은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잡힐까 말까 해요. 근데 만약에 에라 모르겠다고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한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문 대통령 같은 분들이 개원 연설을 통해서도 또 한 번 강조하고 대책 계속 나오는데 요거는 비판받을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비판받아야 될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불로소득의 수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야 노는 자에게 돈 퍼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로소득을 많이 얻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율 배반적인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대부분 불로소득이에요. 일해서 돈 벌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수단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이게 심각하고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 지금 정책을 하는 사람 대부분도 갇혀있는 식자층의 의견밖에 듣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넓지 못하고 단순한 부분에서의 부족한 대책들만 계속 반복해서 이것 뚫리면 저거 맞고 저것 뚫리면 저거 맞고 하는 형태밖에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모이면은 좋은 방법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그 해결 방안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런 이쪽에 있던 전문가들이나 어떤 개인들이 의견을 계속 방안들을 섹시한 어떤 방안들을 계속 내놓는 것들을 해서 정치권이나 어떤 전문가들이 귀에 들리게 해주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돈 버는 수단들을 보면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주택으로 원가의 한 최소 7배 이상에서 10배까지 부풀려서 소득을 쉽게 얻는 부분들을 봤어요.
그렇게 하는 세력들을. 그리고 증권에서도 이런 세력들이 있고요. 다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달려들고 이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부동산 대책 자체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실제 불로소득은 퍼주는 돈이다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남들 눈먼 돈을 쉽게 먹고선 호의호식한다라는 점이 문제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성적으로 나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게 목적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다른 걸 떠나서 핵심은 그거예요. 부동산 정책 실패했네요 하면서 이제 약간 디테일을 가져와요. 세금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게 미래통합당의 현 포지션이에요. 문제는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의 주요 장관들이나 참모들은 그래도 집하는 신용이라도 해요.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 게 위헌이래. 그리고 세금 올리는 것도 사실상 위헌 소지가 있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부동산 정책은 다 실패래. 김현민이 물러나야 된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통합당 같은 집으로 돈 벌었던 세력들이 욕을 먹는 게 당연한 분위기여야 되는데 그걸 방해했던 놈들이 주장하는 바가 먹히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제 세금을 많이 관련된 실무를 해봤고 봤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을 올리는 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지 세금을 낮추는 거는 부자들 위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배분이 됐을 때의 효과는 서민들이 더 많이 보게 돼 있어요. 100%.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실 때 세금을 깎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계속 갖고 싶은 이득이 있다라는 거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원래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 민주 진영의 정부가 들어서면 원래는 세금을 올리는 겁니다. 세금 인상 문제가 늘 나오는 거고요. 근데 아까 대통령이 이번에 개원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실거주자, 1주택자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감면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중과세하는 구조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번에 710 실은 부동산 대책이 대단히 강력하고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7월 9일 날 박원순 시장님이 실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게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부동산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 홍보가 좀 덜 된 측면이 있는 것이지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 정말 오싹하게 할 만한 그런 대책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국토개발연구원의 김재 연구원이 몇 차례 발표를 했었어요. 싱가포르의 예, 그다음에 영국의 예, 덴마크 예 등으로 선진국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통제하는지 그 정책을 고스란히 이식한 겁니다. 그렇지. 대단히 강력하고 임대차 3법 이거 통과시키는 거 통해서 또 집 가진 사람들이 임대인들을 거의 일벌 취급, 일하는 노예로 만드는 그런 구조 탈피하고자 하는. 왜냐면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이 월세를 받지만 세금 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 많죠. 진짜. 이런 법망을 피해가는 구조. 그래서 집을 많이 가지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억 부동산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6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만드는.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20억 가진 사람 1년에 6천만 원 세금 내려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세금 내야 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거 실행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아파트 좀 큰 평수 50억짜리래요. 예전에 비하면 엄청 올랐죠. 막 올랐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세금을 내려고 보니까 현금이 없다. 몇 년 사이에 엄청 올랐는데 세금 전체로 따져보니까 1억 낸다고 쳐요. 못 내겠다는 거지. 이런 방식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최소 20억이었던 게 몇 년 사이에 30억 되어서 50억으로 올랐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야 되는 건데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시지가나 공시주택 가격은 낮기를 바라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사회에서는요. 오늘도 문 대통령이 이제 개원연설에서 임대차 3법 이런 것도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요거는 법을 만드는 건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국민성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값이 올라서 나중에 이제 팔 때 미래 양도 차익이 생기잖아요. 국세청 가면 만약에 나 현금 없어서 못 낸다 그러면은 국가가 그거 유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집에 대해서 국가가 모기지를 건대 든지 해서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없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부동산 차익 생기면 세금으로 앞으로 많이 환수할 테니 그 계산만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아까 그 송 선생님 말씀처럼 불로소득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너무 많아서 산업으로 유입돼야 될 부동자금들이 지나치게 부동산으로 그래서 가수요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수요를 억제하지 않으면 부동산 잡히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 오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일 부역하는 거랑요. 부동산으로 불로소득하는 거랑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알고 보면. 사회 그거- 계층화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어야 되는데 어떤 현란한 현올림으로 이거를 정당화 시켜버리는 거야. 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포지션이라고 전 봐요. 왜 2030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도 불만이지만 이게 세대 간의 갈등 요소거든요. 왜냐하면 50대, 60대들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들은 자산의 증식을 통해서 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밑에 있는 세대들은 50대, 60대들에게 월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전세가 반전세로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근로소득을 50대, 60대들에게 갖다 바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그치. 50대, 60대는 앉아서 그냥 집 몇 채만 가지고 있으면 젊은 세대들의 노동을 통해서 호요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구조를 깨야 된다. 그러면 깰 수 있는 방법은 실은 세금은 뭐냐면은 부의 재분배 구조의 가장 그 핵심이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 많이 버는 자들에게 돈을 회수해서 그 돈을 가지지 못한 자, 늦게 출발한 자들에게 환호해 주는 게 지금 예. 분배하는 게 지금 세금 정책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이 되게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패할 거라는 여론이 많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를 못 믿는 사람들의 일정 퍼센트하고 저는 문재인 정부에 속해 있는 기득권들 때문이라고 봐요. 기존의 공무원들인 거죠. 그중에 대표적으로는 기재부 같은. 그러니까 사실상 정권에 따라서 똑같은 정책이 아니라 정반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등 마는 등 신용하지 않는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니까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어. 심지어는 참 장래도 치르기 전에 우리가 무슨 대선급으로 선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들이 갖고 있는 이 패륜성은 뭐냐면은 사람이 죽었어요. 어찌 됐건 간에. 그들은 엄청 싫었을지 모르지만 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서울시에는 당연히 박원순 시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서울 구석구석 가면요. 내가 봤을 땐 박원순 시장이 안 다녀본 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훌륭히 하셨던 분이 장래가 막 시작되자마자 그런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대선급으로 치러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한 3, 4일 참을 수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오직 정권을 취하는 것. 그들이 정권을 취한다고 해서 여성의 인권이 더 좋아지거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은 없이 계속 공격하는 형태로만 가는 그들만의 뇌피셜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동산은 저는 이 공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앞으로 분양하는 집은 그 분양받는 사람들이 로또라는 인식이 없도록 장기 임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집값의 상승이 사회로 환원돼야지 어떤 개인이 나 아파트 문양 와서 로또 받았어. 로또 맞았어라는 그런 인식을 없애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울 시내의 알짜 부지에는 국가가 소유하는 그래서 그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나 영역만이라도 토지 공개념이 확실히 도입되는 그런 예비 단계로서 그 사적 이익을 막는 그런 구조로 분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삼성을 퇴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저한테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돈 있을 줄 알고? 네, 돈 있을 줄 알고. 돈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에이, 친하게 안 지내게. 근데 친하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그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들이 가진 정보가 공적인 정보를 가지고 기획부동산을 해서 이제 펀드식으로 돈을 모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설명을 제가 직접 가서 들어본 적도 있는데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강용석 변호사도 이걸로 재미를 봐가지고 눈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일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런 불로소득으로 사람들을 되게 많이 꼬드겨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인식이 바뀌기는 그럴 텐데 저는 이제 토지 공개념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세금 제도나 주택 제도를 할 때에 기본은
이런 관점에서 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살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야라는 개념으로 어떤 가난하네 뭐 못하네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정도의 베이스를 가지는 경제적 자연이 돼서 그 바탕에서 차기력과 자기 희망을 가지고 일하면서 선순환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예.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러 다방면에 예를 들면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한일 무역 전쟁이라든지 하는 또는 촛불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부분은 상당히 앞서가 있는데 가장 지체돼서 가는 분야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나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인드를 바뀌어내는 것은 우리 깨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우리 집값은 오르기를 바라는 심리를 좀 버리시고 내가 늘상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집값이 오르는 것은 결국에는 내 자식들한테 부담이 되고 결국 내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인식들이 중요하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비웃듯이 뭔가가 되는 간단히 말하면 집으로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아야 돼요. 나쁜 새끼들이라고. 돈 벌었으면 세금 내라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상한 뱀 같은 현올림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므로 문재인 정부를 막 조롱하면서도 사실은 그걸 부추겼던 놈들은 이 이야기를 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만합시다. 힘들어 죽겠다 아주. 그 마지막 한마디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국토개발연구원의 김지혜 박사 그 선임연구원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모델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 주택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구조가 이원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주택은 너희들끼리 서로 사고 팔고 해서 주택 가격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지만 그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주택개발청이란 곳에서 거의 다 주택을 100%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아까 송 선생님 얘기한 게 아주 좋은 거지만 정치란 게 이런 거잖아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해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복지? 좋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확보라는 게 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에게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다 주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구조. 그래서 그 싱가포르 모델을 이번에 그 아마 김현미 장관이 많이 도입하는 그래서 강력한 세금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숫자에 따라서 세금 구조 취득세를 달리하는. 그래서 저는 실효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켜봅시다. 잘 될 겁니다. 그게 중요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늘상 하는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긍정의 마인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나왔어요. 여론조사를 했어요. 잘 안 될 거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으면 실패해요. 무조건 실패해. 근데 국민들이 이 정책이 먹힐 거야. 집값 떨어질 거라는 인식이 팽배하잖아요. 집값 떨어져요. 진짜 중요한 건 긍정의 마인드예요. 희한하게 이 부분만큼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면서도 부정적 마인드가 너무 많더라 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